지금부터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주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주제는 평화의 개념들과 한반도 평화 비전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총 8분의 패널을 모셨으며 좌장은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 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광주과학기술원의 초빙 교수로 석학 교수로 있는 박명규 교수입니다. 요시대 선생님, 또 국내외 여러 중요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행사의 좌장을 맡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이번 세션의 주제와 테마는 평화의 어떤 새로운 개념에 대한 탐색입니다. 한반도의 이 미래 비전, 평화에 관한 새로운 어떤 구상과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익숙해 알고 있던 평화의 어떤 그 컨셉과 조금 더 새롭고 어떤 창조적인 그런 개념적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관심이 아마도 이런 세션을 만들게 된 동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이런 세션을 구성해 주신 통일연구원 연구자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간략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드리고 그리고 오늘 행사의 진행에 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첫 분은 장혁,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정리위원회 대외협력팀장으로 계시고 영국에서 평화학을 전공하시고 오랫동안 관련 분야의 연구와 실천적인 작업을 해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으로 계시는 허지영 박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이 허지영 연구위원도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에서 국제평화학을 전공했고 베를린 자유대에서 역시 이 평화학으로 학위를 하신 연구자시고 오늘 관련된 중요한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발표해 주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주윤정 박사님은 오늘날 생태 평화와 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평화의 개념을 생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데 여러 가지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이 세 분의 발표와 이어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소헤야 요시히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멀리 일본에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게이오 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후 일본의 국무총리실 또 국방부 이런 쪽에서 실무적인 정책 전략장에도 참여하셨고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관한 많은 글과 또 발언으로 지금도 영향을 행사하시는 귀중한 학자십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이성용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용 쌤도 멀리 뉴질랜드에서 참석해 주셨는데 이 참 줌 회의가 불편함도 있지만 이렇게 멀리서 서로 얼굴을 보는 듯이 페이스 투 페이스 같은 느낌으로 회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성용 선생님도 평화에 관한 연구를 쭉 오랫동안 해오시고 뉴질랜드 현장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국립평화분쟁연구소에 지금 계시는군요. 세 번째 토론자는
강형민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의 선임연구원입니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에서 역시 평화학으로 학위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디 보니까 역시 평화학은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 아일랜드, 영국, 독일 이런 곳에서 아마 평화학이 새롭게 많이 구상이 되는 느낌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도 이런 새로운 평화학을 만들어가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 한 분으로 참여하실 분은 서보혁 박사십니다. 지금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내가 알기로는 이 아마 패널을 조직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이 아마 패널로 참석하셔서 세 분의 발표에 대한 이 논평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오늘 행사의 진행과 시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90분이 주어져 있고, 이 전체 행사가 지금 여러 패널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어서 저희로서는 시간을 엄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0분의 시간을 어떻게 어레인지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하니까, 아마 한 분당 발표자에게 15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분을 둘로 쪼개어서 12분으로 발제는 해주시고, 나중에 코멘트와 질문에 대해서 다시 3분의 리스판스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을 보완해 주십시오. 그래서 통 15분을 사용하시되 일단 발표에는 12분 시간으로 좀 축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 논평을 해 주실 선생님들께는 5분에서 7분 정도의 시간을 좀 사용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멀리서 참석해 주신 소혜야 선생님이나 이성윤 선생님은 7분 쓰셔도 좋고, 우리 국내에서 또 나중에 오프라인에서라도 말씀 나누실 분들은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저희가 이 토론에서 한 30분 정도로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국내외의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행사장에서 지금 온라인 상으로 질문과 코멘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시면 그 질문을 수합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코멘트와 청중으로부터 온 질문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각 발표자들이 3분씩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또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아마 90분 시간을 우리가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듯한 시간 계획이 되는 것 같아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들께 좀 통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우리 세션의 전반적인 그 마무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첫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발제는 아까 소개드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대외협력팀장으로 계시는 정혁 박사님께서 적극적 평화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렇게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할 진실화해위원회 정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위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 평화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활동가였는데, 그때 참 일반 시민들에게 이 평화라는 개념 단어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평화하면 그게 이제 중요한 가치인 건 알지만 그게 우리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실 현실과 좀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평화였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칫 추상적이고 좀 유토피아적인 개념일 수 있는 평화를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행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발표할 그 요한갈등의 적극적 평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념의 등장과 배경의 의의,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 이런 순서로 발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개념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사실은 평화 연구 혹은 평화 자체의 어떤 기원까지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평화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항목 영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다 아시는 퀸시 라이트나 루이스 리차드슨 같은 이제 이런 학자들이 어떤 개량적인 분석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전쟁을 연구했던 것이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이들의 접근 방식은 어떤 정책 결정자들이 전쟁의 발발의 원인에 대해서 잘 알면 전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좀 다소 순진한 그런 믿음에서,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연구를 좀 진행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과학 영역으로 평화 연구가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은 냉전이 좀 본격화된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과 유럽에서 평화 연구소들이 좀 50년대부터 설립이 되기 시작하고요. 초계적 형태의 평화 연구소들이 등장하면서 60년대 이제 후반에 들면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소위 스칸디나비아 학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적 평화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류 국제 정치학 그리고 안보 패러다임에 기반한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도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70년대에 이르게 되면 좀 더 좀 레디컬한 학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소위 오슬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도하에 평화의 개념이 더 확장되는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이 이제 소개가 되고 평화 연구자들 사이에서 좀 일반화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의 어떤 문제 의식은 기존의 평화 연구가 지나치게 어떤 분쟁의 중지, 현상 유지에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문제 의식이었고요. 이러한 접근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전쟁이 부재한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어떤 비평화적인 상황, 구조, 이런 것에 좀 주목해야 한다. 평화 연구의 어떤 본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구체적이고 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적극적 평화 개념이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좀 일반화된 개념인 피스 빌딩, 그다음에 conflict resolution, transformation, 최근에는 회복적 정의, 화해. 사실 이러한 그 적극적 평화 개념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기존의 어떤 학문 풍토를 비판하고 바꿔내려고 했던 일종의 학술 운동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나? 우리가 많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은 정도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평화라고 함은 우리가 이제 전쟁이 부재한 상태, 또 어떤 무력 분쟁이 중지된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사실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적극적 평화라고 함은 폭력이 부재한 상태, 그것을 넘어서서 그로 인해 어떤 사회적 통합과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요한 갈등의 어떤 초기 사상 혹은 초기 이론과 후기 이론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하는데요. 이제 여러 도전들에 대한 응답을 하면서 진화하게 된 그런 점들 오늘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부분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제시된 개념이 바로 구조적 폭력인데요. 직접적 물리적 폭력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회 구조 안에 빌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재된 그런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잠재적 실현을 저해하는 일체의 구조적 제약들을 구조폭력이라고 갈퉁을 정의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넓게 폭력을 정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구조적 차원의 폭력이 제거되어야만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퉁은 또 비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보건학에서 소위 질병을 없애는 것이 일종의 소극적 평화적 접근이라면 이제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 어떤 몸을 만들고 그런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적극적 평화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퉁에게 있어서 그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는 반드시 대립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이 서로 지시하는 상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다름을 통해서 갈퉁은 소극적 평화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 연구가 지나치게 소극적 평화에만 치중되어 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퉁의 이런 그 구분을 너무 이분법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사실 이것은 갈퉁의 의도된 어떤 기획이나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보면 무력 분쟁이 끝난 이후 상황이 어쩌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각종의 잠재된 갈등이 터져나오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 평화가 지닌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적극적 평화 연구 혹은 운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단순히 이제 분쟁 해결이나 방지를 넘어서 일체의 폭력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활동의 폭을 넓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일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그 범위와 대상의 그 많은 부분은 벌써 70년이 지난 이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한 신청을 시작한 지 8개월여 만에 8,0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당시에 이제 무고하게 학살을 당한 유족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그 신청의 취지나 내용을 들어보면 직접적 폭력이죠. 학살, 의문사, 불법 감금 이러한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실상 법으로 정해진 저희 위원회의 주된 조사 대상은 직접적 폭력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보고 지난 70년의 세월을 이야기해보면 오히려 그 직접적 폭력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발생한 차별, 요시찰 대상이라고 해서 그 가족들이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어떤 이런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어쩌면 더 큰 우리 사회의 어떤 과거사 정리의 진실 규명의 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혹은 확장은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조건이 거꾸로 평화를 저해하는 조건이 매우 다차원적일 수 있고 복합적이면서 또 특히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평화 구축에 어떤 의의를 주는지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 안보 이론에 대한 안보 이론이 정의했던 그런 평화의 개념을 크게 확장시킨 것이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국가 간의 관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외교적 협상, 협정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이해되고 접근되었던
이런 어떤 제한된 개념을 제한된 어떤 평화의 개념을 개인, 집단, 국가, 지구적 수준까지 확장,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재탄생시킨 것이고요. 또한 그 다른 보편 가치들, 똑같이 중요한 가치들, 생태, 젠더, 정의, 인권 이런 가치들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전환시킨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서 인간 안보의 개념들이 탄생하거나 또 평화 지수 등과 같이 실제로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개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되어서 조금 이제 속도를 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이 적극적 평화를 통해서 평화 연구와 평화 실천이 좀 더 그 변혁적인 패러다임을 갖게 되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 비판적 평화 연구자들이 가진 어떤 특수한 그들의 신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으로 좀 낙관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인간의 본성에서 찾기보다는 그 갈등 자체를 오히려 인간들이 창의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그런 신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갈등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장애물로 되는 폭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해주는 것이 또 이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이후에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발퉁이 제안했던 적극적 평화 개념을 확장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평화 개념의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 토론 시간에 소혜야 선생님으로부터 좀 더 많은 또 논평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지영 박사님이 안정적 평화와 한반도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정적 평화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서울연구원 허지영입니다. 그래서 네, 안정적 평화의 개념은 1978년에 볼딩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요. 우선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국내적 맥락과 국제적 상황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딩이 제시한 개념은 전쟁 대 평화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넘어서 평화가 오래 유지되는 상태를 처음으로 안정적 평화나 불안정한 평화로 범주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불안정한 평화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평화가 규범으로 여겨지고 전쟁은 평화라는 규범이 깨지는 상태로 정의를 했고요. 안정적 평화는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관련국들이 전쟁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후에 쿡찬이 2010년도에 지역적 차원에서 안정적 평화지대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학계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안정적 평화지대라는 것은 서로 간의 전쟁을 생각할 수 없게 된 전략적으로 매우 근접한 국가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기존의 평화의 필요 조건은 민주주의다라고 주장했던 기존의 주류 이론들과는 다르게 비민주적인 국가들도 국제적인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쿱찬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세계 체제의 흐름의 변화가 있던 배경으로 있었는데, 미국이 주도하던 그런 일방주의 체제에서 과연 다자주의 체제로 평화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쿱찬은 지역적 안보 공동체의 형성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 배경에 특히 2003년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하게 되면서 그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분열이 나면서 민주주의라는 공통적으로 형성이 됐던 대서양 동맹이 붕괴될 수도 있고 다시 지정학적 라이벌 관계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배경에 그 와중에 쿱찬이 이런 이론을 생각하게 됐고요. 쿱찬 이전에는 도이치라든가 조지 같은 사람들도 지역적 차원에서 안보 공동체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소극적 평화의 개념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그런 비평적인 시각과 또 적극적인 평화 개념 또한 지나치게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라는 비평이 있었고요. 또 하위 정치에서 기술적인 협력이 차고 넘치면 상위 정치로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연대나 협력체가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능주의 통합 이론이 지금 현재 북한의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어떤 상위 정치의 결단으로 진행이 되는 한반도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에 대한 비평으로 이제 안정적 평화가 논의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볼딩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평화의 그 범주 또는 발전 단계를 제시하면서 안정적 평화 개념을 정리했는데 학자마다 강조하는 바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정의의 특징은 둘 이상의 국가 간의 전쟁이나 전쟁 위협 또는 폭력적 행동이 부재한 상태 또는 갈등 해결 수단으로 전쟁이나 무력을 고려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발전된 관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카고이츠와 바스만 토브는 그 네 가지 차원에서 그 안정적 평화의 정의를 설명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고 안정적 평화 개념을 제시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전쟁부터 평화에 이르기까지의 그 상태를 하나의 연속체, 컨티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벗어나서 안정적 평화에 이르는 연속성상에서 평화의 발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곧 평화의 범주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개념들을 볼딩은 전쟁, 불안정한 평화, 안정적 평화의 컨티넘으로 관계를 보았고 안정적 평화는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보다는 좀 발전된 개념이지만 갈퉁이 제시한 적극적 평화와 완전한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볼딩 자체가 근데 적극적 평화와 안정적 평화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어떤 안정적 평화가 성립되는 조건이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지도 평화의 범주를 또는 발전 단계를 위태로운 조건적, 안정적 평화로 제시한 바 있고요. 밀러 또한 평화의 범주를 차가운, 정상적, 따뜻한 상태로 평화로 구분하는데 차가운 평화는 전쟁과 무력 사역이 부재한 상태지만 여전히 갈등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태, 정상적 평화는 대부분이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전쟁 가능성이 완전 소멸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 따뜻한 평화는 안정적 평화와 매우 유사하지만 다자 안보 공동체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이 됩니다. 카고위치는 지역적 차원에서 소극적 평화지대, 안정적 평화지대, 그리고 다자 안보 공동체로 발전이 평가가 된다라고 설명했는데 안정적 평화와 다자 안보 공동체 개념은 상당히 흡사한 측면이 많고요. 그렇지만 모든 안정적 평화지대가 안보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안정적 평화지대가 조금 더 넓은 평화의 범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정적 평화 개념을 제시한 이론가 중에서 쿱찬 그리고 카고위츠와 마시만 토브는 조금 불안정한 평화, 즉 용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조건적 평화, 차가운 평화 상태에서 안정적 평화로 발전되는 프로세스나 필요 조건들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선 쿱찬이 제시한 안정적 평화 구축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 쿱찬은 기본적으로 안정적 평화는 순차적인 단계로 발전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서 안정적 평화로 나아가는 단계를 시작 국면 또는 시작 단계 그리고 발전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시작 국면에서 또 4단계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방적 수용, 즉 갈등 당사국 중에 한쪽이 일방적인 양보를 하게 되고 그 상대국은 그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용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서로 간에 상대국이 잠재적인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형성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호 자제의 단계인데 이 서로 호혜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상호 수용이 촉진이 되고 이제 어떤 의도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국의 궁극적인 동기를 이해하려고 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갈등 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 확신, 컨피던스가 형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 통합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교류의 횟수와 강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상대방 정치체에 대한 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고 신뢰가 쌓여가는 단계이고요. 마지막은 그 새로운 정치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단계라고 설명하는데 서로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대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유대감이 쌓이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
이 쿱차는 안정적 평화가 다양한 경로로 형성될 수 있지만 어떤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 국면에서 정착된 안정적 평화가 발전 단계, 발전 국면으로 들어가면 화해, 안보 공동체, 연방의 순서로 발전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사례가 연방까지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쿱찬이 제시했던 그림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해 단계에서 멈출 수도 있고 안보 공동체까지 발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연방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전 단계는 곧 안정적 평화의 유형이라고도 보실 수 있고요. 점차 이제 화해 단계는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어떤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상대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서로의 행동을 제약할 제도나 규범을 형성하거나 공통 정체성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 단계의 초점은 평화적인 공존을 합의하고 이루어 나가는 데 있고요. 이렇게 점차 협력이 제도화되고 유대가 확장되면 화해에서 안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공동체의 핵심은 어떤 평화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공통의 규칙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단계이고 그렇지만 회원국들은 상당한 정도의 주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것이 더 사회 통합이 깊어지고 어떤 초국가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에 합의되면 연방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발전 단계를 정리한 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세 단계에서 상대 정치 체제를 좀 적대적인 정체성이 해체되고 이제 무해하고 우리에게 유순한 정치 체제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점차 연방으로 갈수록 제도화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쿱찬과 달리 카고위츠와 마시만토브는 갈등 해소 이후에 이 안정적 평화가 구축되는 단계를 안정화와 공고화 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이 안정화 단계는 중단기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이 됐고 중요한 것은 전쟁을 정책 옵션에서 제외하는 인지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는 단계이고 그 인지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국가의 협력은 아주 정치와 안보 영역에 제한적으로 발생하고요. 이것이 되는 이유는 충분한 신뢰가 쌓이기 전에 경제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화 단계에서는 국익을 다시 평가하게 되고 이 점이 이전의 갈등 해소 단계와 안정화를 구분짓는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관련국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단계이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쟁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정화 단계에서 필요 조건으로 4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반드시 민주주의 체제의 필요는 없지만 안정된 레짐이 존재해야 하고 정치 지도자들 간의 어떤 갈등 해소 단계에서 체결됐던 평화 조약이나 현상 유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하고 세 번째로 상대국의 행동이나 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이나 정치 지도자들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요. 안정적 평화의 그 안정화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으로는 제3국, 주로 강대국이 보장을 해주는 경우 그리고 협력이 비안보 영역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안정적 평화의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화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인지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면 공고화 단계에서는 이런 인지적 변화를 바탕으로 국내 정치 제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좀 장기적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수단과 규범이 발전하게 되고요. 경제나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산되고 평화가 국가의 안보에도 이익이 되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인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서로 변화된 정체성을 학습을 거치면서 이것이 내면화되면서 화해라던가 용서와 같은 평화의 규범을 학습하는 단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공고화를 위한 조건들에 대한 설명을 바시만토프가 하고는 있지만 카고위츠가 굉장히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 평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정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갈등의 상태로부터 갈등 해소 그리고 뭐 용어는 다르지만 차가운 조건적 그런 상태 불안정한 상태의 평화로부터 안정적 평화의 시작 국면 안정화 단계 그리고 발전 단계 그래서 화해 안보 공동체 연방으로 보는 평화를 컨티넘으로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정적 평화가
정의에 보면 이 평화의 지속 상태를 의미하는 동시에 국가의 정책에서 전쟁을 부인하고 배제하는 그런 인지적 현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안정적 평화가 가진 한계도 비교적 분명한 편인데 이게 불안정한 상태의 평화에서 어떤 여러 지역이나 국가 관계가 과연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비평이 존재하고요. 또한 특히 그 쿱찬이 안보 영역에서 협력이 경제 협력보다 우선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시작 국면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일방적인 양보를 강조하는데 이게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생존이 국가의 제1 목표인데 과연 국가의 안전을 담보로 하면서 일방적인 양보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비평도 존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안정적 평화 이론을 한반도 사례에서 한번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평화는 어떤 분단의 현실에 대해서 뭐 소극적 평화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쿱찬이나 카고위치가 제시한 안정적 평화 구축 프로세스는 이 불안정한 평화에서 안정적 평화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조건이라든가 단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해라든가 적대적 정체성의 해체가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남북 협력 방안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 측면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정적 평화 논의는 주로 남북한 양자 관계 중심인데 사실상 이 안정적 평화는 다자 관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고위치와 바시만토프가 양자 관계에서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성립이 그리고 양자 간 그리고 지역적 차원의 안정적 평화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론적 설명들이 어떻게 그 남북한 안정적 평화가 구축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가 구축되면 동북아시아에 지역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이점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예, 다른 거, 이제 시간이 초과돼서 이따가 토론 시간에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안정적 평화는 이 안정적 평화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되면 화해 공존 그리고 안보 공동체 연방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일 담론에 동의하지 않는 좀 젊은 세대까지도 안정적 평화를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을 때 좀 동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까 정혁님도 그랬는데 발표 시간을 이렇게 제약하게 돼서 두 분 다 굉장히 마음이 바쁘게 발표를 하신 듯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나중에 가능한 보충 발언의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자 류윤정 박사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생태평화에 관한 발표입니다. 주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주윤정입니다. 저는 사회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희는 실증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위기 등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가치와 근본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어떤 일종의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구성할 것인가, 어떤 공통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의식의 출범에서 어떤 식의 그 규범과 그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실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서는 첫 번째는 왜 이런 생태평화가 중요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의 프레임워크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태평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제 한반도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DMZ와 관련된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생태라는 말들, 그리고 녹색평화, 그러니까 박명규 선생님도 이제 사회를 보고 계시지만 녹색평화에 관련된 그런 연구 문제의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전쟁과 분쟁 지역에서 단순히 이것이 인간만의 피해가 아니라 생태적인 파괴가 엄청났다라는 각성이 있고, 그래서 이행기 정의 안에서도 생태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번에 아프간 그 상황에서도 보면은 영국의 그런 해병인 그 폴 파딩이라는 분이 150마리의 그런 유기견과 고양이를 대피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그 영국의 국방부 장관과 어떤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은 구조에 성공했다라고 어저께 기사에 나온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본다면 전쟁과 분쟁 상황에서 이것이 단순히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으면서 그런 연구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등 엄청난 그런 생태 위기적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엔 주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들이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과 공존하는 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 대한 관심 속에서 생태평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평화학 등에서 등장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동물행동학, 동물생태학, 그런 생태학 연구 안에서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 어떤 인간만이 하는 어떤 고귀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유인원, 영장류들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그런 연구자들의 연구에 기반하면은 동물들 안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위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요. 드발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동물행동학자가 그런 영장류의 평화 만들기, 피스메이킹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아주 흥미로운 책이라서 선생님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근데 그 책에서 보면은 영장류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싸우지만은 어떤 가족 간의 관계일 때 더 많이 싸우지만 화해를 하는 행동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털을 다듬어 준다든지 껴안는다든지 어떤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을 계속 연구한 어떤 영장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갈등을 관리하고 중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집단은 미래를 같이 공유하는 집단일 때, 그러니까 같이 미래를 공유하기 때문에 갈등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행동학의 연구의 어떤 함의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한 공동체로서 공통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엄청난 그런 전 세계적인 생태 위기의 상황들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인간 너머의 존재라고 불리우는 존재들과 우리가 엄청난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이익이 균질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이제 역사학자인 차크라바티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근대 문명에서 굉장히 성취한 엄청난 업적인 인권, 그리고 어떤 사회의 발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화석 연료 기반 문명에 기인했고 그것이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 이 상황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1945년 이후 유엔 체제가 성립이 되고 많은 그런 나라들이 신생 독립국가에 되면서 물질적인 안정을 얻으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동물들의 멸종도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여 년 전에는 전 세계, 전 지구에서 99%의 야생동물과 1%의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했다며 지금은 야생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가 돼서 1%의 야생동물과 32%의 인간, 그리고 32%의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가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류가 근대 사회의 건설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그리고 인권과 평화와 여러 가지 어떤 근대적인 자유주의적인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보편적인 문명 체계를 구축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사라져간 존재들, 없어져간 존재들, 그리고 그 존재들 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존재들 간의 이익이 상당히 비대칭적으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각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찬미받으소서라는 교황의 어떤 문건을 내시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뭐 21세기의 마르크스다, 굉장히 급진적인 책이다, 이런 평을 브루노 라투르라는 사회학자는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볼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걸 자원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유의 가치를 존재들, 다양한 생물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사라져가는 생물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 너머의 존재의 시각을 그 인간 중심적인 어떤 보편 문명 체계에서 구성할 수 있을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그냥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문학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규범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3가지 정도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틀거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생물 안보, 세큐리티라는 측면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은 전쟁 생태학이라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원헬스라고 해가지고 의료에서 요즘에는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의료 연구에서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도 인수공통 감염병이었거든요. 제가 작년 초반에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걸 어디 강연하면 인수공통 감염병이 뭐죠?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과 박쥐의 거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먼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 세계의 위험만을 컨트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생물체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공유하는 공동체다라는 인식이 생물안보의 시각으로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전 세계적인 공공의료에서는 원헬스, 플래니터리 헬스 여러 차원으로 보건의료들이 새로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 체계에서 원헬스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생태의 정의, 어떤 평화에서는 사실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정의, 그리고 다종 간 정의, 멀티스피시스 정의라고 해서 어떤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들 간의 정의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에코사이드라고 해서 제노사이드의 개념을 원용하여서 국제법 안에서 자연 생태계에 대한 엄청난 파괴를 처벌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들을 국제법 안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문제점들 그리고 위험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정말 공존할 수 있는 우리의 공통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생태평화 논의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논의들은 선생님들께서 그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에서 이것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반도에서는 구체적인 당면 과제도 있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차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생태평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DMZ와 접경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식의 그런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생태안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과 우리는 지금 군사분계선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어떤 생물안보의 문제점들, 위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접경지대에서 말라리아 모기로 인해서 말라리아 병이 계속 발병이 되고 있는 것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말라리아 퇴치 국가일 것 같긴 하지만 북한에서의 말라리아가 넘어오면서 접경지대의 군인들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문제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ASF와 같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어떤 북한과 같은 접경 지역에 있을 경우에 생물 안보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어떤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태 그 평화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공통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배우면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통일 대박이래, 뭐 돈을 잘 번데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측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미래를 구성하는 어떤 언어를 만들어 갈 것인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 평화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이는 통일 대박론이라는 허황된 구호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현재도 보면은 뭐 다양한 그런 접경지대의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북한과 실제로 상당히 많은 생태평화 협력을 하고 계시는 국제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수의대에 계시는 서울대 수의대에 계시는 선생님과 같이 북한의 어떤 야생동물 현황과 생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관념적인 차원, 우리가 평화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전환의 측면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한반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 그 생태평화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과 스펙트럼으로서 평화라는 문제를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 많이 힘들겠지만 오늘 세 분이 발표하신 적극적 평화, 안정적 평화, 이 생태 평화라고 하는 이 화두는 우리의 그 평화학에 관한 새로운 그 시각을 넓혀줌과 동시에 한반도의 현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디자인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고에도 상당한 유연성과 새로운 전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발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분의 약정 패널들로부터 질의와 논평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아까 소개 말씀드린 일본 게이오 대학의 소이야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요시히데 선생님.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本日お招きいただいて大変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平和の理論 평화의 이론에 관한 연구 세션이라는 것이죠. なんか私も大学院生 저도 대학원생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으로 改めて勉強させて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本来であればその皆さんと 본래대로라면 여러분들과 같은 회장에 있어서 같이 いいところですが 교류를 하고 싶은데요. 残念ながら 안타깝게도 叶いません。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早くそういう日々が来るか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聞こえてますね。大丈夫です。 잘 들리고 계시죠? 네, 잘 잘 들리고 들립니다. 계신, 예, それで、はい、韓国の方 한국 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뒤에 도쿄 사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네다에서 김포로 갈 때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앞쪽이 오다이바라는 곳이고요. 한국 분들께서는 일본에 오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다시 그런 교류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뒷배경에다가 사진을 배치해봤습니다. 좀 더 학문적인 배경으로 바꾸도록 하죠. 저희 학교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혁 선생님의 코멘트인데요. 평화 연구였었죠. 평화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대해서는 좀 지금 역풍이 불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때
まあ一世を風靡した時期は 굉장히 あったわけです 일세를 풍미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점점 이제 좀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重要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最終コメントの最終的なポイントは 저의 코멘트의 최종적인 포인트는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 まあ逆転させる 그것을 역전시킬 만한 가능성은 어떤 곳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널리 확산시켜서 본다면, 확대시켜서 본다면 리얼리즘과 리베럴리즘이라는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追外来で捉えられるわけですが、まあこれは非常に密接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この 대비되는 관계인 듯하면서 밀접한 관계입니다. 리베럴리즘의 세계적인 失礼 흐름은 보수주의의 세계사적인 원류는 프랑스 혁명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18세기에. 그 개혁이 너무나도 過激であったが 과격했기 때문에 壊されたまあ反射 파괴된 반사회주의 に価値を見 거기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들의 반동 이것이 보수주의의 원류라고 합니다. 리베럴리즘이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그런 반동이 일어난다라는 구도가 일반적으로 국제 정치학에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평화 연구도 아마 비슷한 구도가 있을 것이고요. 평화 연구라고 하는 것은 가치 지향적, 先行 이념 선행적 まあ英語で 이라고 하는 것이 by definition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이죠. そうであるがゆえに 그렇기 때문에 まあ平和研究 평화 연구 특유의 과제라고 하는 것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一言で言えば 그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いわゆるこうまあ保守主義あるいは 보수주의 또는 현실주의 쪽에서의 반발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숙명에 있습니다. 이 평화 연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현실주의와 보수주의 쪽에서의 반발에 대해서 얼만큼 保ち続けることが 그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평화 연구를 해갈 때에 그 긴장감이 토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이론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문적인 숙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발표하신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요한 갈퉁의 적극적 평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現状理解として 현황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が生まれる現 이 구조적 폭력이 태어나게 되는 생성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잠재적인 실현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그것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폭력이 존재한다라는 정의이죠.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잠재적이든 現実に近い 현실에 가까운가 意味ですね。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셨지만 이것은 발표제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한반도 평화를 생각해 볼 때 구조적 폭력에 의해서 손상되고 있는 잠재적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실현을 시키기 위한 것에 있어서는 수단이 필요하죠. 어떤 수단으로 그 목표에 다가가고 실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갈퉁 이론에 따르면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구조를 제일 큰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치의 현실주의의 전쟁 이론에서도 그렇지만 이른바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부재입니다. 인간의 부재, 인간의 힘이라든지 능력을 넘은 곳에서 뭔가 형성되고 그 결과 폭력이 그 폭력이 인간에 향한다. 構造に対して働きかけるのは人間なわけですね。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얻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한국어 잘 들리십니까? 제가 지금 한국어가 들리는데요. 예, 잘 몰려서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 인간 부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간 부재 부분에 사람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국제 정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모순,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좀 왜곡된 그런 부분입니다. 전쟁도 여기에서 포함이 되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가족들이라든가 또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국가가 전쟁을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쟁을 먼저 일으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또 인간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영원한 어떻게 보면은 그 딜레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큰 테마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평화 연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러면 이 평화 연구를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 그 운동 논리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도출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운동 논리에 우리가 귀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운동을 이끄는 것은 엘리트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조 분석 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엘리트들의 작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 대중과 함께 이제 운동을 일으켜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와 대중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학의 문제로도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실현시킬 때에 엘리트층이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현 가능성이 멀어지게 되면 운동이 과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중과 함께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답을 알려달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제들이 항상 이 연구에는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 연구를 진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이라든가 논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또 한반도에 우리가 적용을 할 때도 같은 문제점을, 같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혜야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던져질 수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평화의 전맥 가능성이나 또 방법론의 문제를 또 지적해 주셨고, 특히 정혁 박사님께 그 갈등의 논리와 관련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나중에 답변해서 이 부분을 또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성윤 선생님, 예,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의 이성용이라고 합니다. 혹시 마이크 잘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영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안정적 평화와 관련한 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내전을 겪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재건 활동과 평화 구축 활동들을 실증적, 경험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전후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형태의 평화를 이제 분석하는 적절한 그 개념적인 틀을 찾는 데 사실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소개해 주신 안정적 평화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또는 그런 그 전후 사회를 분석하는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정혁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요한 갈등의 적극적 평화 같은 경우는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현실적인 사회에서 이 그 분석에 적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실 한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이제 그 저희들끼리 이런 한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적극적인 평화가 가지고 있는 최대주의적인 맥시멀리스트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과도한 이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사실 전후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평화 활동들을 분석해 보면 모두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확한 그 평화의 상태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현장식 필모자들도 사실 이것을 실천 가능한 아젠다라기 그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비전 정도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맥시멀리스트 데피니션이다 보니까 적극적 평화 같은 경우는 각 뭐 이론가라든지 아니면 실천자들, 그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이념적인 방향에 따라서 그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든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각각 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도 똑같이 적극적인 평화, positive peace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평화의 그런 모습들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허재영 박사님부터 소개받은 안정적 평화라는 컨셉은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높은 수준의 평화를 지향하는 하나 이상주의적인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실천 가능한 영역의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그런 측면과 그 사이에 일종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다. 특히나 저희 같이 한 사회의 다양한 그런 집단들의 공존을 모색하는 그런 연구자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분석 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과 비교해 봤을 때 안정적인 평화라는 그 평화의 그 진전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의 지표로서 스테빌리티, 안정성이라는 하나의 지표를 딱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연구자들 또는 활동가들 사이에 조금 더 명확하고 합의가 가능한 그런 개념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개념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나머지도 조금 더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더 개념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하지영 박사님 발표 후반부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쿱찬이라든가 카코비츠, 바시만토프 이런 사람들이 소개했던 그 평화의 개념, 안정적 평화의 개념에서 핵심 틀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 컨티뉴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덜 안정적인 단계에서 조금 더 스테이블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그 분석 틀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안정성의 그 평화 상태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 쿱찬이나 카코비치, 바시만토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예전에 그 냉전 시대에 묘사할 때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평화의 수준 자체는 좀 낮더라도 스테빌리티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화의 수준에서 조금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쿱찬이 이야기하는 조금 이런 상태의 설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unstable peace라는 그 상황이 스테빌리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꼭 정말 그게 그 스테빌리티가 낮은 상태인 걸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사실 이거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그 전체 평가의 지표로서 스테빌리티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스테빌리티라는 컨셉 안에 이 학자들이 굉장히 그 평화와 관련된 그런 노머티브한 여러 가치를 지금 그 안에 내재시켜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말씀 여쭙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사실 저는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 이 평화의 안정화라는 개념이 다양한 이해관계 또는 인식을 가진 집단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한반도의 통일 담론에 이게 접목을 시켜보면 결국은 하나로 합쳐지는 인티그레이트 되는 통일보다 그 남북한이
아주 안정적인 이웃으로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공존하는 관계를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한반도의 그 통일 평화 담론과 관련해서 어떤 함의를 지는지에 대해서 이미 조금 전에 힌트를 조금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용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강영민 박사님으로부터 세 번째 논평 청해 듣겠습니다. 강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주 박사님, 제가 평소에 생태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주 박사님과 연계를 많이 하면서 생태평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생태평화에 대해서 한 몇 개월 정도 제가 텍스트를 좀 읽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읽으면서 이제 조금 감을 잡았고 그 기회에 이렇게 같이 논평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 인류 사회 그 자체의 보편성과 특수성, 아까 이제 규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한반도 안에서의 의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한반도 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계속 지속적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좋은 지점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질문을 몇 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조금 그 주 박사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많이 없으셔서 급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감사했던 한 지점 2개 정도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조금 더 논의가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도 평화학을 이제 공부를 수년 동안 해오면서 평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이 발전되어 있고 적극적 평화에 있고 안정적 평화, 그 이외에 아주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발전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생태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직은 좀 생소한, 이것이 어떻게 평화 개념이 될 수 있지라고 하는 인식론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자체도 그랬고요. 하지만 주 박사님 계속 해나가신 이론화 작업을 보면서 하나 감사했던 것은 이것이 사실 전통적인 평화학자들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의 평화학을 조금 더 열어서 생태 그 자체를 평화 담론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가 아니죠. 전통적으로 자연을 정복하려고 했었던,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고 동물은 인간을 위한, 아까 라이브스톡 얘기하셨는데 가축의 대상으로 이해를 했었지만, 생태평화 관점에서, 생태적 정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간과 생태, 동물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자체가 평화학의 중요한 주제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 평화학의 근본적 인식론 자체를 조금 더 넓혔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조금 더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정혁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평화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중요한 화두 혹은 주제는 이제 피스 빌딩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전쟁 후에 우리가 인간이 새롭게 공존할 수 있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 구조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을 만드느냐, 그것을 이제 피스 빌딩, 평화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피스 빌딩을 얘기할 때 이제 평화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주체성입니다. 누가 평화를 구축할 것인가, 누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전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이 생태평화 말씀하신 생태평화에서는 그 평화 구축의 주체가 인간뿐만 아니라 아까 모든 휴먼 말씀하셨듯이 인간 너머의 생태, 인간 너머의 동물, 혹은 인간과 동물 생태의 그 관계 그 자체가 주체성으로서 평화 구축을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인식적 전환을 해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맥락이고, 저희 평화학자들이, 저를 포함한 평화학자들이 이제는 단순히 인간의 관계, 인간 안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생태적으로 살아가고 생태를 위해서 생태와 함께 만들어가는 피스 빌딩 평화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화해, 이행기, 정의, 이런 모든 것들이 생태 없이 하는 것은 이제는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태 평화가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DMZ 평화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생태 정치를 얘기해 주셨고, 그 생태를 무시했었던 인간의 그 정치 안에서 이제 생태를 끌어들여오는 정치가 적대성 정치로부터 생태 정치로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부분 다 찬성하고 대부분 너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야 되니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좀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에코사이드를 말씀하셨어요. 에코사이드를 말씀하시면서 동물과 인간 간의 어떤 그 기존의 보복적 정의, 즉 가해자였던 인간이 피해자인 어떤 피해 집단인 생태를 어떻게 우리가 활생 또 어떤 생태적 공존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시면서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로의 어떤 그 전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용어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보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공존, 비폭력 공존을 넘어서 폭력 이후에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피해 집단에 대한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힐링의 과정까지 포함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적 정의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 활생 혹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관계에서의 트라우마 치료까지 감히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생태 평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이 실용적 차원이든지 아니면 규범적 차원이든지, 어쨌든 그것을 얘기하고 주장하고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인간 정치, 인간의 영역과 엔게이지먼트, 안가주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규범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생태 평화, 생태적 관점이 인간 사회 안에서, 인간 정치, 인간 갈등 안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그거 함께 조우되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DMZ 평화지대에서 두루미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말 남북 관계에 어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혹은 적대성이 계속 만연한 상태에서 이걸 또 적대성의 인트랙터빌리티 해가지고 이제 고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적대가 고질화된 상황에서 그 규범적 생태 그 관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생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방안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제 안에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있으시면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었는데 어떻게 DMZ를 활용할 것인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생태 평화를 얘기하면서 활용이나 발전이라는 용어는 조금 논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전히 인간 관점에서 DMZ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더 목적론적 어떤 그 방향성이라고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다시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강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논평자 서보혁 박사님의 논평을 듣겠습니다. 서보혁 박사님께서 이 전체에 대한 아마 종합적인 논평을 하실 역할이실 것 같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아마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고, 발표자들에게는 최소한 한 3분 정도의 리스pon스 시간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주체적인 책임으로 서 박사님 5분 안으로 종합 논평을 부탁드립니다. 예, 서 박사님. 네, 서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모셨던 원장님이신데요. 저는
뜻을 받들어서 4분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행사를 주최한 통일연구원이고 또 이게 더 크게는 이제 통일부의 행사인데 이렇게 개념이나 이론을 지금 당장 곧바로 정책적인 어떤 뭐 결과를 대안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세션 같은 거를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제공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지금 세 가지 이제 이 평화 개념을 갖고서 소개와 한반도의 함의를 찾고 있는데 뭐 시간 관계 때문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결국 이제 폭력에서 이제 평화로 넘어가자는 그 밑바탕이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개념이 지시하는 그 안티테제, 극복하려고 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그 폭력, 적극적 평화는 적극적 폭력이죠. 갈등이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 평화 같은 경우는 뭐렇게 해야 되죠? 불안정한 평화도 있다고 했으니까 불안정한 뭐 폭력인가 뭐 하여튼 지시하는 대상이 그 주 박사님의 이제 생태평화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상당히 불호도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반대의 그 대상, 극복 대상으로서의 폭력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의 어떤 범위와 특성을 갖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을 이제 만든 취지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한데 이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 한반도의 경우를 치면은 지금 한국 전쟁 또는 정전 체제가 이제 한국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정전 체제가 평화적으로 전환되지 아니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뭐 기후 위기 어떻게 보면 지구촌의 실존적 위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전쟁이 안 일어나면 엄청나게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이 갈등의 이 개념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혹자는 이게 소극적 평화가 있어야 적극적 평화가 가능하다. 이게 전제이고, 이게 목표이고, 이게 소목표이고, 이게 대목표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우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한반도 상황에서 보면은 좀 이해할 만도 한데, 이 개념, 갈등 선생이 이 개념에 봤을 때는 그런 선후 경중으로 소극적, 적극적 평화가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이 한반도의 그러니까 소극적 평화가 확립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럼 적극적 평화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한국 사회 내에서 또 남북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물론 뭐 적극적 평화 내에 있어서도 여러 이제 그 주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들이 그것들 사이에서 어떤 상호관계가 있을 때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되지 않는지 이런 연구가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 평화 이제 허 박사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도 굽찬 얘기는 좀 들었어요. 그 연속선상에 보는 거 상당히 인상적이고 우리한테 소극적 적극적 평화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 저는 그게 순서라고 가지 않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해서 그 논평은 굳이 안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시했던 그 일방적 양보라고 하는 부분, 상호자제, 뭐 사회통합, 사회통합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교류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이 시작 단계에서 사회적 통합이라니까 벌써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남북 관계 한반도 고질적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 한반도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일방적 양보가 과연 안정적 평화의 초기 단계를 만드는데 적실한지 아니면 나머지 세 개의 요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압도해 나가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한반도 상황에 염두에 두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세 개의 단계를 연속선상이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단계 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시작 단계에서 안정화 단계, 안정화 단계에서 공고화 단계로 어떻게 전환하고 어떨 때는 전환이 안 되는지 이성영 선생님 질문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인지라든지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익이나 경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럼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박사님 생태 평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인간을 넘어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넘어갈 때 그것을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은 그 어떤 인식뿐만 아니라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넘어갈 때 인간한테는 어떤 그 이로움이 있어서 생태 평화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는지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남아 세 번째 그 현실적인 질문은 문재인 정부가 밝힌 DMZ 세계 평화지대와 국제 평화지대와 또 그 이전에 노태우 대통령의 DMZ 평화시, 박근혜 정부의 세계 생태 평화공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태 평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발제자 세 분께서 지금 논평하신 것만 답변하시려고 해도 발제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간은 아마 한 분당 최대한 3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답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것을 차후에 과제 연구를 확장시켜가는 중요한 어떤 도움으로 생각하시고 일단 오늘은 3분의 시간 안에 본인의 어떤 생각과 어떤 스판트를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혁 박사님 먼저 시작하시죠. 예, 정말 주옥 같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그 서보혁 박사님께서 그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관계, 사실 이 부분은 갈퉁도 명쾌하게 그 부분을 해명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갈퉁 스스로도 이 수많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서 상황 또 약간 조금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갈퉁의 저서가 워낙 방대하여 다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우리 스스로 정립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인 맥락을 놓고 어떤 개념 수준에서 다룰 성질인가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 부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소혜야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적용을 해서 구조적 폭력을 적용해서 잠재적 실현 가능성이 제한되는 부분, 굉장히 많은 예를 들 수 있죠.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 예컨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분단이 되어서 70년대를 거쳐서 어떻게 비슷한 수준의 경제를 이런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독재 상황에서 지금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죠. 이거는 사실 북한의 정권의 고유한 특성으로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구조적 차원의 폭력.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갈퉁의 논의를 빌어서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을 다루는 건 어떻게 보면 직접적 폭력만 너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root causes, 정말 그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접근하는 법을 좀 어떻게 보면 갈퉁이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행위자에 대해서 너무 그럼 행위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갈퉁이를 디펜스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구조폭력은 왜 이 폭력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문화적 폭력 개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폭력이 지속되고 유지되고 우리 삶 안에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 어떤 메커니즘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볼딩 같은 경우는 메타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측면이 있지만 구조 결정론에는 빠지지 않는 그런 또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 박사님. 네,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질문 감사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조금 짧게 설명이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정적 평화가 역시 안정적 평화의 단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첫 단계의 핵심은 저는 인지적인 변화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한다. 무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정책 옵션에서 전쟁을 제외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안정성, 스테빌리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안정성이라는 건 힘의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로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안정적 평화 개념에서 강조하는 건 그런 힘의 균형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형성이 되고 나도 쟤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상호 이해가 협력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도 서 박사님이 주신 그 논평에 저도 많이 동의하는 편인데 과연 일방적인 그 양보가 가능한 것인가,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양보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안정적 평화의 초기 단계의 핵심은 용어만 다를 뿐이지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도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상대는 그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까지 제가 고민 아직 못했지만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넘어가서 안정화, 공고화 단계에 가면 제도적으로 그런 관계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규범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상호 불가침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첫 번째 그걸로 하나 정리를 드리고 두 번째 이렇게 아까 통일 담론 얘기하시면서 이 안정적 평화라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일이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안정적 평화가 꼭 공존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연방이라든가 안보 공동체로 발전되기 위한 이론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 안정적 평화의 장점은 공존의 단계 없이 공존의 단계라는 적대적인 정체성의 해체를 의미하는데 그 단계 없이 연방으로 갈 수는 없다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연방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적대적인 정체성을 해체하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제도적인 발전을 해나가자라는 좀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정도로 그러면 안정적 평화, 적극적 평화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 공통점은 역시 마찬가지 지금 행위 주체성이 빠졌어요. 인간의 평화 개념이 좀 빠졌죠. 국가가 하고 구조적인 측면인데 그것은 요즘 평화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행위 주체성을 강조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들. 네, 허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 박사님. 네, 여러 선생님들의 그 질문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거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소혜아 요시히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간 부재의 폭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물까지 논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아프간에서도 사실 그 고민을 하게 된 거고, 그 지점은 서보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익이 인간에게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며칠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근대 평화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칸트는 인간이 동물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인간의 수준과 질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육아의 맹자의 철학에서도 유교적 전통 속에서 인간이 동물에게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윤리적인 어떤 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 유교적인 어떤 동물에 관한 윤리관과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폴 파딩과 관련해서 해병되어 있고 그 개고양이 150마리를 구조한 그 사람에 관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인류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찾았다. 아프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절망에 빠졌는데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이 동물들을 구출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논평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처럼 저희가 생물체들과 공통의 어떤 위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안보적인 관점, 시큐리티의 관점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좀 더 훨씬 더 인간으로서 그 성취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인간성을 확장을 해나가는 측면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DMZ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DMZ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생물 다양성 개념과 생태학의 근대 생태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국의 연구자들이 전화할 때마다 도대체 DMZ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 생태학이나 최근에 이제 인문사회과학에서도 인간 너머의 학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서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서 보면 가장
핫하다고 할까요?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가 DMZ이기 때문에 DMZ를 어떻게 이용하고 단순히 DMZ뿐만 아니라 민간인 CCG든 민간인 한계선 등까지 해서 그 지역 안에서 생태적 공존과 평화, 대안적 자연 이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생태학자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한반도가 어떤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생태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강영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레벨에서의 어떤 적대가 이렇게 강할 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까 이거는 소혜야 요시히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어떤 풀뿌리 활동들, 연결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가 저는 평화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새, 두루미 등 어떤 동아시아에 있는 새들, 철새들과 관련해서 민간인 기구와 지역사회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것을 국제연대하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평화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국가적 적대만을 해소하는 것을 기다리다 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접점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회, 시민사회에서의 다양한 레벨에서의 어떤 평화적 실천과 공존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션에 사회를 부탁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모처럼 아주 즐거움을 느낍니다. 꽉 막힌 한반도 현실과 오늘날의 동북아 또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참 좌절이 되고 마음이 여타지로 불편한데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어떤 새로운 미래 그것을 위해서는 과거의 국가와 전쟁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이 평화의 문제를 보다 확장하고 보다 심화하고 보는 관점을 달리함으로써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단순한 탐색과 문제 제기의 수준을 이제 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갈퉁의 논의든 국산의 논의든 또 최근에 새로운 생태적인 논의든 이런 새로운 해외의 논의들을 한반도적인 상황 속에 또는 동아시아적인 상황 속에 전맥을 시키면서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과 지경을 지금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 또 그런 어떤 힘 같은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우리 평화학의 이 확산과 심화에 대한 노력이 아까 요시히데 선생님 말씀을 듣는다면 일종의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역풍의 현장 또 아까 다른 논평에서 나왔던 이 방법론의 문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고 그 부분을 놓치면 역시 이런 논의는 당위론으로 되고 말고 목적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숙제는 이런 평화의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힘없는 진지한 탐색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오늘날 상황에서 전맥시키고 구현하고 또 어떤 방법론으로 이 부분을 현장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주의적이고 어떤 개념 탐도적인 그런 발상과 요시히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리얼리스트가 가지는 정말 현실에 대한 책임의식 이것이 아마 맞물리는 작업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세션은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했고 앞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새로운 변화 또 동아시아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 탐색해 나가야 할 좋은 화두와 쟁점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각 연구자들께서 그 새로운 글과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하고 이런 기획을 해주신 통일연구원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계속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리서 참석해 주신
소혜야 주지대 선생님, 또 이성용 선생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해서 현장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흥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주간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논의의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좌장, 패널을 비롯한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